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시입니다. 예, 밤사이 FOMC가 있었는데요. 일단 FOMC 정책 발표가 나온 이후에 달러 지수가 급등했다가 일단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확인하면서 급발락을 했습니다. 오늘 FOMC 내용과 또 외환시장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환율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0.7원 상승한 1,09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통화에 비해서 최근 워낙 강세, 그러니까 환율 하락세가 좀 잦아들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도 약했고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가 강화되면서 90원 밑에서 출발을 했다가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오전에 위안 환율이 오르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후에는 위안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 환율은 좀 따라서 하락을 하다가 장 후반에는 사실 딱히 뚜렷한 이유는 보이진 않았지만은 역내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일단 95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9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투자 동향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900억 원, 코스닥은 1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어제 국고채 시장에서는 1,500억 원 가량 순투자를, 통환채 시장에서는 소폭 순회수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은 증시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90점이 거의 90 레벨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보다 좀 더 반응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추가 부양책 기대, FOMC 확인이 달러 약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 부양책 기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쟁점 사안을 제한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양당의 지도부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현금 지급 방안,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대충 합의가 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FOMC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경제 지표는, 미국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일단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도 모두 부진했고 소매 판매가 특히나 전월 대비 1.1% 감소하면서 예상을 하회했고요. 또 NAHB 12월 주택시장 지수도 8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PMI는 55.5로 31개월 내 최고치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뉴스가 어제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1년에 2번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11월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발표가 좀 늦어졌습니다. FOMC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요. 어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그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고, 그리고 경상수지가 GDP 대비, 각국의 GDP 대비 2%가 넘는 경우, 그리고 최근 12개월간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 순매수 규모가 GDP의 2%를 넘는 경우입니다. 베트남, 스위스 프랑이 모두 이 조건을 충족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될까라는 계속 좀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조작국에 지정을 했고, 언론은 분석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에게 뭔가 압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 중국도 환율 조작국에 일단은 유지가 됐습니다. FOMC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둘기파적이었던 기대는 자산 매입 규모를 오히려 확대해 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 안 하더라도 채권 매입 구성에서 장기 채권의 매입 비중을 확대해 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짧은 채권을 400 사고 긴 채권을 40 사고 60 샀다면 이제 짧은 채권을 30, 긴 채권을 70% 사주는 이렇게 매입 비중의 확대를 기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것도 안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이 QE, 자산 매입 관련한 포워드 가이던스 구체화였는데요. 일단 시장에 사실 대부분 큰 기대를 안 했었고 예상대로 그 QE 관련한 포워드 가이던스 구체화 정도로 일단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정책을 동결을 했고요. 일단 기준금리 0.4에서 0.25%, 자산 매입, 국채를 800억 달러, 지금 월간으로요. MBS를 400억 달러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최소 규모이고요. 또 경제 및 실업률 전망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뒷부분에 보여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하나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여러 해외 중앙은행과 통화수합 라인을 맺었거든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운용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였는데 6개월 연장해서 내년 9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동결이 됐고 QE 관련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향후 수개월 동안으로 자산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요. 이번에는 연준의 완전 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면서 QE 관련한 가이던스를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일단 2020년 GD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 밑쪽에 있는 것이 9월 전망치거든요. 9월에 마이너스 3.7%로 전망을 했는데 마이너스 2.4%, 21년 GDP 같은 경우는 9월에 4%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일단 전망치가 좋아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7.6% 그러니까 올해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6.7%로 하향 수정이 됐고요. 내년도 실업률도 일단은 9월 전망치 5.5%에서 일단 5%로 일단은 전망치가 개선이 됐습니다. 물가 전망도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어 CP가 지난 9월 1.5%에서 1.4%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일단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전망치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점도표도 일단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위원들의 전망치를 보면 지난달에 지난 9월에는 한 분이 일단은 22년에 2번 금리 인상하는 걸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전망치가 22년도에 한 명이 이제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2번 전망을 했다가 이번 달에는 한 번 전망으로 수정을 했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명이 지난 9월에는 금리 인상 폭을 더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22년과 어떻게 23년 이렇게 퉁 치면 그냥 비슷한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는 금리 인상 기대가 거의 없고 23년도도 금리 동결 기대가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몇몇의 위원들은 일단 소수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일단 발언들도 궁금하실 건데요.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면 우리가 뭔가 경기가 더 둔화될 일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기꺼이 일단은 계속 우리가 대응을 해줄 거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얘기했고요. 또 자산 시장이 그렇게 과열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스탠스에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외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왼쪽 차트를 보시면 연준의 총 자산과 국채, MBS, 자산 중에 국채와 MBS 자산의 증가입니다. 6월까지는 막 급하게 자산을 늘리다가 7월 이후에는 그냥 연준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월간 국채 800억, MBS 400억 이 정도 속도로 만만하게 자산을 늘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일단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연준이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급하게 금리를 내렸고 자산 매입도
작년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확대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요국의 실질금리를 보시면 지금 유로존이 일단은 제일 낮기는 하고요. 미국이 최근 데이터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워낙 그 미국과 유로존의 실질금리 스프레드가 빨리 축소되다 보니까 가파른 약달러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준이 달러 약세의 강한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기축통화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거. 근데 사실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더 낮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쨌든 그 기축통화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높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 훨씬 더 더 빠른 속도로 유동성이 더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위험선호를 자극할 수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를 자극을 하면서 약달러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한다라고 어쨌든 이제 못을 박았고 결국은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시장에 약달러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산 매입 관련한 것일 텐데, 일단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자산,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입니다. 사실 작년까지 연준이 자산 매입을 거의 이제 여기 왼쪽 차트 보시면 이제 19년 중반까지는 오히려 자산을 계속 전년 대비 줄여오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하면 연준의 자산 증가율이 올해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급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가파른 달러 약세를 견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럼 GDP 대비로는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연준이 정말 빠른 속도로 자산 매입을 한 건 맞는데 다른 중앙은행들은 계속 자산 매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자산 매입을 하더라도 그 증가율이 낮았지만 연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산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는 자산 매입 규모가 굉장히 컸지만 일단 GDP 대비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에 연준의 제일 밑쪽이 연준입니다. 연준의 GDP 대비 연준의 자산이 19%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34%, 그러니까 한 15%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12 같은 경우는 38.9%에서 59.39%, 그러니까 20% 이상 GDP 대비 20% 이상 자산을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BOJ, 일본의 BOJ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자산을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GDP 대비로 하면 다른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했는데, 워낙 전년 대비 외환시장이 다 그것들을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었겠죠. 전년 대비 자산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보니 올해 가파른 약달러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이 일단은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건데, 강력하게 더 약달러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느냐. 사실 내년도 이제 YOY로 보면 다른 중앙은행들하고 속도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약달러 드라이브로 작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연준의 스탠스도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채권이 발행되는 게 많을 거고 사야줘야 될 채권이 많아질 거거든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자산 매입을 늘릴 수 있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그런 이번 정책의 스탠스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주도하는 약달러를 일단은 이제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하겠지만은 연준이 주도하는 약달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부터요, 연준이 경제 전망 세부 항목과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정도를 보여주는 차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특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연준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면요. NDF 환율이 생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감이 됐습니다. 93.4원 정도, 93원 정도에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은 여러 여건들은 하락 우호적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추가 부양 기대, 연준 대응에 대한 약달러 시장의 반응, 그다음에 지속되는 선박 수주 뉴스 이런 점들은 하락 우호적인데요. 일단은 외국인의 주식 매입세가 잦아들었고 FX 수합 시장이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제 환율 관련한 발언한 이후에 당국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환율에 지지력을 제공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FOMC 결과에 아시아 외환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외국인이 주식 사는지 확인하면서 1,090원대 초중반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셸 존님이요. 미국이 스위스와 베트남을 이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도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관찰 대상국입니다. 유지가 되었다고 예, 맞습니다. 예,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가 됐고요. 관찰 대상국이 10개국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딱 두 나라만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됐고 한국과 중국과 싱가폴 여러 나라들이 환율 관찰 대상국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스위스 프랑은 향후 환율 보고서 영향이 있을까요? 조정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우리가 시장 개입한 거를 정당하다라는 것을 미 재무부에 증명을 해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스위스의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위스 프랑이 강세였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계속 강세를 억누르기 위해서 이제 달러 매수 개입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 결정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취임하고 대응 어떻게 하는지 보기 전까지 스위스 중앙은행도 조금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위스 프랑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일리 알리님이 수화 포인트가 오르면서 차익거래 유인이 감소했다고 하던데 차익거래 유인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나요? 어려운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차익거래 유인이냐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한국 자산, 한국 채권을 투자할 때의 차익거래 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금리차여야 되거든요. 딱 금리차여야 되고 이게 결국 환해지 비용이나 또는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인들이 달러를 조달을 해서 수합 시장의 원화로 바꿔서 원화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 수합 포인트가 양국의 금리차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면 아무 거래 이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수합 포인트와 양국의 금리차의 괴리, 그러니까 수합 포인트의 이론가는 양국의 금리차인데 이론가를 넘어서는 시장 수합 포인트가 형성이 되면 이게 차익거래 유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오히려 이제 차익거래 손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차와 그러니까 양국의 금리차와 시장 수합 포인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요. 김성재님이 브렉시트 협상이 무기한 연장된 건가요? 그럼 파운드화 가치는 달러 약세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일단은 이제 올해까지가 시한이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무역 협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한인데 일단은 이제 무기한이라고는 얘기는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기한을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말까지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양국이 EU와
영국이 협상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시장은 파운드 강세 재료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도 당연히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을 건데, 만약에 이게 노딜로 간다 그러면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는 오히려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뭔가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달러 약세 플러스 협상이 된 것으로 인해서 파운드는 더 강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의 영향을 영국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이 되고 약달러에다가 정상으로 복귀되는 그림이 나오면 또 파운드는 더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X 다혜차님이 FX 수화 포인트 마이너스는 언제쯤 해소될런지요. 사실은 12월 초까지 1개월, 3개월, 12개월까지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어요. 근데 연말에 지금 뭔가 글로벌하게도 외화자금 수요가 큰 것 같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조선업체에서 수출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들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또 뭐 보험사들 해외 채권 투자하는 것들이 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수급적으로는 계속 이제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여건인데요. 일단은 연말 좀 이슈 지나고 나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제 더 이제 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되려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대,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연말이 지나면 조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K 레버리지님이 미국 국채 발행 및 국채 매입이 달러화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은 국채 발행,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하는 거는 미국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연준이 채권을 사준다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금리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달러 약세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과 국채 매입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주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이 막 재정 확대를 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했어요. 양당,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굉장히 사이좋게 우리 인프라 투자도 하고 막 경기 부양시키자 하면서 국채 발행량을 늘렸고, 연준이 또 그 발맞춰서 채권을 많이 사줬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미국이 지금 22년까지는 금리 절대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빨리 회복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또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면 다른 영향이긴 한데, 좀 유기적으로 또 그 상황에 맞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은 금리 상승, 달러 강세, 국채 매입은 국채 수요, 금리 하락, 달러 약세,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일리알리님이 차익거래 유인으로 채권 사는 건 단기 시계로 들어온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년 이하 통한채로 보시면 되고, 만기까지 장기로 들어오면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로 투자하는 중앙은행이라던가 국부펀드들은 대부분 환해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해질을 걸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단기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자금들이고, 중앙은행들이나 국부펀드 자금들은 장기 투자고 환해질을 안 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합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현물한 시장,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더 질문 없으신가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은 지난주에 못 뵀는데 3프로 TV에서 뵐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김강래 연구원이 원자재 시황 전달해 주실 것이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는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